지금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예외 없이 맞은 25% 관세. 그런데 단 하나 한국만 면제됐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백악관 자문위원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안산의 한 고물창고에서 모든 걸 뒤집을 진실을 듣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미국 무역자문위원으로 35년을 일했죠. 6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미국 무역 정책에 예외란 없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날 아침 백악관 회의실에서 발표된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한해 25% 관세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회의실 안에 다른 자문위원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다른 이는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충분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리드 씨. 한국 자동차 부품은 우리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30년 넘게 무역 정책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엔 한국은 그저 기술력은 있지만 가성비 위주의 조립국가에 불과했어요.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한국이 예외라니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나며 독일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평범한 산업지표, 흔한 경제 성장률, 특별할 것 없는 무역수지 자료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봤어? 동료 마이클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는 미국의 예외적 한국 우대, 배후에 무엇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건가?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다면 진작에 소문이 돌았을 거야. 이건 다른 무언가가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평생 책상에 앉아 숫자와 보고서만 들여다본 제게는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예외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동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한국 출장을 신청했어요. 이유를 묻는 그의 표정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한국이 예외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인은 의외로 쉽게 났어요. 아마도 정부 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의문이 많았나 봅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들의 자동차 부품이 정말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가? 미국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공무가 아니라 제 30년 경력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 서류 속이 아닌 현장에 있을 거라 확신했죠. 가방을 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창의력이 부족한 나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빗나갈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특히 안산의 한 고철 창고에서 만날 노인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잠을 설쳤지만 저를 맞이한 한국의 첫인상은 명확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입국 심사부터 택시 승강장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했습니다.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고속도로를 따라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깔끔한 인프라,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기술은 있지만 가성비 위주인 조립국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 목록, 생산 현황, 수출입 데이터. 표와 그래프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숫자들 뿐이었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역협회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모두 비슷했어요. 한국 자동차 부품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높이 평가됐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죠. 솔직히 저희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일 뿐이에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했어요. 통계 자료나 공식 답변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죠. 계획을 바꿔 대기업 본사나 화려한 쇼룸 대신 실제 부품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번화가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공장들과 굴뚝이 시야에 들어왔죠. 안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안산공단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 낡은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노동자들. 하지만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산업지역이 아니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곳이었죠. 택시기사의 안내로 저는 몇몇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생산 라인도 구경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제가 찾던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만 했어요. 품질 관리에 신경 씁니다. 납기일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좋은 말들이지만 다른 나라 공장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뭔가 더 깊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루 종일 공장들을 돌아본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 은퇴한 부품 기술자가 있다고 했어요. GM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이라고요. 택시에서 내린 곳은 공단 외곽의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낡은 고철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흰머리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도식이라는 이름의 74세 노인이었어요. 그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제 명함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장도식이 문을 활짝 열자 그 뒤로 작은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반짝이는 금속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은퇴한 노인의 취미 공간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업장 같았습니다. 장도식의 두 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거칠고 굵은 손가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그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이 새겨진 역사였습니다. 이 손이 만든 부품들이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도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자동차 부품이 미국 관세 정책에서 예외가 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도식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유를 찾으러 이런 허름한 곳까지 오셨군요.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안산의 낡은 고철 창고에서 제가 상상하던 첨단 기술의 비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도식의 손에 새겨진 세월만큼이나 깊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장도식의 작업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공간이지만 모든 도구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저를 낡은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고물 창고 같았지만 안에 들어서니 수십 년의 정성이 느껴졌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장도식은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평생 금속과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의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의문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산 부품만 관세 예외가 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장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놀라움보다는 일종의 담담한 수용이 느껴졌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작은 부품 하나가 자동차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업대에서 작은 금속 부품을 집어들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연결부였지만 그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다뤘습니다.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기름때가 깊숙이 박힌 그 손가락은 수많은 금속을 다듬어온 증거였죠. 장도식은 작업대 뒤편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공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GM의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장도식과 동료들이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의 자부심이 사진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산이 싸구려 취급을 받았을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도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로 증명했죠. 그는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장은 점점 현대화되고 장도식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장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초라해진 공장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1997년 IMF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장도식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아픈 기억인 듯 했어요. 그때 한국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공장도 부도 직전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납품은 계속하셨군요.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단순한 문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도 회사가 무너져도 그들이 약속한 부품은 정확히 그날 그 시간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생산일지를 그가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날짜와 수량, 확인 서명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된 그 종이들은 마치 신뢰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IMF 때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도식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사람의 담담한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통계표나 무역 보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GM이 한국 부품을 계속 신뢰했군요. 장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본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약속이었죠. 작업대 위에 놓인 부품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금속 조각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장도식과 같은 사람들의 땀과 신념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 부품은 그저 납품 품목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작품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 부품이 예외가 된 진짜 이유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가치였어요. 장도식의 작업실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순한 조사 목적으로 방문했지만 어느새 한국 산업에 숨겨진 역사를 듣고 있었죠. IMF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장도식은 작업대 위의 부품들을 잠시 정리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 겨울,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누가 해고됐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떠났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아 금융위기로 뉴스가 도배됐었어요. 한국의 IMF 구제금융은 경제 수업의 사례 연구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모두 숫자와 정책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도식의 말은 그 위기를 살아낸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장도식은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공장도 무너질 위기였고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원자재를 살 돈도 부족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GM과의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장도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납품 일정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빼곡히 기록된 일정표였습니다. 97년, 98년의 페이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많았죠. 그 빨간색은 위기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원자재가 부족했거나 인력이 부족했던 날들이었어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장도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납품은 단 하루도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도식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설명했어요. 모두가 희생했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직원들은 자리를 지켰고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말에서 당시의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어둑해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장도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이건 GM에서 받은 감사 편지입니다. IMF 직후에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편지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공급을 유지해준 한국 파트너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가 왜 중요했나요? 장도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는 GM의 신뢰를 증명하는 이 편지 덕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장도식에게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가치를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그들의 노력이 결국 회사를 살렸고 미국 기업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던 거죠. 장도식은 새벽에도 납품차가 움직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어차피 망할 텐데 하고 포기할 때도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해요. 그의 말에서 단순한 자랑이 아닌 진정한 직업 윤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집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나 수치가 아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메모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확인해봐야 할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GM의 기록에서 한국 협력사들의 납기율을 확인해보고 싶었죠. 리드 씨, 이해하셨나요? 장도식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 그리고 불빛이 켜진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장도식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신뢰와 약속으로 이어진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장도식과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직업적 습관으로 저는 감정적인 이야기 넘어 객관적 증거를 원했습니다. 장도식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는 분명 데이터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미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GM과 관련된 무역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특히 IMF 시기 한국 협력사들의 납품 기록이 필요했죠. 시차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는 요청한 데이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곧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화면에 펼쳐진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한국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의 납기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비교를 위해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납기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품질 문제 발생률도 놀라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통은 품질 관리가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한국 부품의 불량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위기가 그들의 집중력을 더 높인 것 같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군. 저는 혼잡한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자료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 데이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협력사들의 기록은 일관되게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였죠. 가장 놀라운 것은 공급 중단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한국 협력사들로 인한 생산 라인 중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하나의 부품이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는데 25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도식의 이야기와 데이터가 모두 일치했어요. 한국은 저렴한 생산국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공급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품질이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죠.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동안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뿐 아니라 장도식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시켰어요. 그들의 신념, 그들의 가치관이 결국 데이터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본부로 향했습니다. 상관들이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간부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리드? 수석 자문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부품 산업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납기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IMF 시기에도 그래프선은 꾸준히 100%에 가까웠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신뢰관계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도식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죠. 그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부품 하나로 차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한국 부품 산업의 핵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석 자문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리드, 이건 단순한 무역 분석이 아니군요. 당신은 한국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산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이해가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문득 장도식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기름때,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오래된 감사 편지, 그리고 그의 말들. 데이터는 단지 그의 이야기를 증명했을 뿐 진짜 가치는 그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차들 속에는 장도식과 같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들의 책임감이, 그들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가격표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관세 예외 조치는 공식적으로 확정됐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동차 부품 교역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저는 분명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죠.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장도식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데이터는 찾았지만 그 숫자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관에게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조사가 아니라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여정이었어요.
두 번째 안산 방문은 첫 번째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도 같은 분이었고 거리의 풍경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죠. 장도식의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인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리드 씨, 다시 왔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찾은 데이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작업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오래된 사진들이 걸린 벽이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해 물으러 오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장도식의 눈빛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자동차 부품 기술자가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도식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었죠. 장도식은 천천히 그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만들 때 그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가 만든 부품은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했다고 합니다. 그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에 탑승할 가족들, 아이들, 노인들을 상상했다고 해요. 부품 하나로 차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도식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에는 그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자랑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막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도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 부품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 가족, 그리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품이 어떤 차에 들어가고 그 차를 누가 타게 될지 항상 생각했다고 해요. IMF 때 많은 회사들이 품질을 낮추거나 납기를 어겼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럴 수 없었나요? 장도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이 특별했던 이유는 첨단 기술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원칙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었죠. 장도식은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자동차 부품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그가 만든 부품이 어딘가에서 고장나면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완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이었죠. 장도식의 작업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런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젊은 세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지 쇠붙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장도식의 손에 묻은 기름때는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책임감과 신념의 증거였어요. 그 손이 만든 부품들이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첫 번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보고서는 데이터와 수치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알게 된 진실은 그 숫자들 너머에 있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장도식의 이야기를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 새겨진 신념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 명료했어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신뢰의 파트너. 첫 문단부터 저는 기존 보고서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데이터를 나열하는 대신 장도식의 작업실에서 시작했어요. 안산의 낡은 고철 창고, 기름때 묻은 손, 그리고 그 손이 만들어온 수천 개의 부품들. 그곳에서 시작해 점차 큰 그림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이 문장으로 핵심 주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납기를 멈추지 않았던 신뢰의 파트너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IMF 시기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담았어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새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들에게 부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된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통해 단순히 무역 수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 자동차의 안전과 품질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장도식의 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부품 하나로 차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 결론을 덧붙였어요. 한국이 아니면 미국 차는 못 달린다. 강한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정 핵심 부품들에 있어서 한국의 공급망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신뢰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장도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미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문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작업대에 앉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회의실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역 정책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부서의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장도식의 작업실 사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려한 공장이나 최첨단 설비가 아니라 낡은 창고와 오래된 도구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숨겨진 파트너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장도식의 이야기, IMF 위기 속에서도 지켜진 약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한국의 예외적인 신뢰에 관심을 보였어요. 회의가 마무리될 때쯤 수석 자문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드, 처음에는 한국이 예외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파트너십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안산의 작은 작업실에 있는 장도식을 떠올렸어요. 하나의 공장, 한 사람의 손에서 출발한 신뢰가 국가 정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무역자문위원회에서 은퇴하고 워싱턴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치자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한국 자동차 부품 교역량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였죠.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방문 당시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들, 메모, 그리고 장도식과 나눈 이메일들. 여전히 장도식은 작은 작업실에서 부품을 손질하고 있다고 했어요. 테라스로 돌아와 앉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관세 예외를 받은 이후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외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신뢰에 대한 인정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최근 완성한 회고록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 너머의 가치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30년 경력 중에서 한국 부품 산업에 관한 장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옛 동료였어요. 알렉스, 코로나 이후 공급망 재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데 시간 있나? 이런 전화는 은퇴 후에도 종종 받곤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가? 동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생산 라인이 멈췄지만 한국만은 예외였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어.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차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장도식과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졌겠죠.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파트에 대한 결론을 아직 쓰지 못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인정받은 나라가 아니다. 책임으로 선택받은 나라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요약되는 듯 했습니다.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정책, 숫자, 데이터의 세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죠. 기계가 아닌 사람, 숫자가 아닌 신뢰였습니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이번 관세 사태까지. 제가 계속 적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 책임감, 그리고 신념의 결과였죠.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안산공단을 방문했을 때 찍은 짧은 클립이었어요. 화면 속 장도식은 작은 금속 부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게 미국 차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테라스로 나갔어요. 초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장도식의 작업실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금속을 다듬는 소리, 정밀한 측정을 위해 움직이는 도구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숨소리.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의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큰 시스템이나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장도식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